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40대 여성이에요.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기까지 제 인생은 꽤 순조로운 편이었어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사교육에 도움 받아가며 대학교에 진학했고, 대학에 재학 중엔 해외로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졸업과 동시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취직도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대단하지는 않아도 꽤 괜찮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제가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바로 결혼이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답지 않게 섣부른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진리라는 걸 모든 걸 다 잃을 뻔한 순간에 알게 되었지 뭐예요. 그로 인해 스펙타클한 인생 영화도 한 편 찍게 되었지만요. 혹시 지금 나이에 몰려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 이전까지 제 인생은 딱히 흠잡을 데 없이 순탄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인생이 참 복받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엔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는 생각도 하곤 했어요. 중학교 수학 교사였던 아빠와 은행원이었던 엄마 덕분에 어릴 때부터 공부 외에는 딱히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때까지 제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고 돈에 쪼들려 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넉넉하게 펑펑 쓰고 산 것도 아니지만요. 어쩌면 이런 결핍의 부재 때문에 제가 무언가에 악착같이 달려든 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고2 때 모의고사 언어 영역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생을 했던 걸 빼고는 무리 없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해 관련 학위를 취득한 뒤 꽤 규모 있는 회사에 연구직으로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화장품 ODM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저는 입사 10년 만에 퇴사를 했어요. 갑작스런 제 퇴사에 동료 연구원들은 혹시 결혼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몇몇은 제게 청첩장은 언제 줄 거냐고 묻기도 했거든요. 저는 결혼 생각도 없고 결혼할 사람도 없던 터라 그런 말에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된 건 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민감성 피부로 고생을 해온 저로서는 화장품 연구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저와 비슷한 고생을 해왔던 분들이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판매까지 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IMF를 겪으면서 저가 브랜드 화장품이 등장을 했고, 유사한 브랜드들이 연이어 론칭을 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상당히 커졌어요. 제품의 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브랜드 파워와 상관없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창업에 힘을 얻게 되었어요. 화장품 연구를 해오던 대학 동기와 제품 디자인을 하는 후배,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했던 친구, 영업맨으로 잔뼈가 굵은 친구 오빠까지 총 5명이 모여서 회사를 창업했어요. 바로 제품을 출시한 건 아니고 제품 기획과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창업 3개월 만에 첫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제품 연구를 하던 때만 해도 제품 출시만 하면 뭔가 크게 변할 줄 알았는데, 막상 출시를 하고 보니 정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허탈하기까지 했어요.
이름도 없는 회사의 제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우리 제품을 사겠다는 손님이 우르르 몰려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TV나 지명 광고는 언감생심. 인터넷 포털창에 작은 배너 광고를 내는 것조차 금전적인 문제로 주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한의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전 직원이 모여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선택한 광고 방안은 바로 맘카페였어요. 저희 회사 제품은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거든요. 육아를 경험한 엄마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혹시라도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가급적이면 화장을 안 하고 지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기초 화장품조차 꺼리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저희 제품은 아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맘카페에 홍보를 시작했어요. 배송료만 내면 정품 용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의 3종 샘플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체험팩 행사도 벌였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좋다는 후기는 있었지만 딱히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6개월 차에 들어서서는 공장을 풀가동해야 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샘플을 다 쓰기까지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됐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샘플을 써보고 효과를 본 분들이 본품 구매로 이어졌고 주변에 입소문까지 퍼지면서 신규 구매도 많이 늘어난 거였죠. 첫 출시 제품이 생각보다 높은 호응을 받은 덕에 기초 제품에 이어 선크림과 바디크림, 수딩 젤과 UV 제품까지 후속 제품도 출시를 할 수 있었어요. 신생회사 치고는 꽤 괜찮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주력 상품은 없었어요. 2년간 회사를 운영해 본 결과 기초 제품이 꾸준히 나가고 있었지만 판매량이 폭발적이지는 않아서 전체 매출은 적자였어요. 처음 회사를 차릴 때 예비비로 잡아두었던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여기서 문을 닫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어요. 같은 연구실에서 일했던 한 선배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연구원이 화장품 회사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지.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던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해? 가만 보면 지원 씨는 능력에 비해 자신감만 높은 것 같더라. 내 말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지원 씨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제 벌어놓은 돈도 다 까먹었으니 무슨 돈으로 시집갈 거야? 말로는 제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씩 거들어대는 통에 기운만 더 빠질 뿐이었죠.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던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말로 홈런이 터진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비비크림과 CC크림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대량으로 팔리게 된 거였죠. 순식간에 주문이 밀려들어와서 다른 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비비와 CC 생산이 주력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저희 제품을 써보고는 추천을 했다더라고요. 그 바람에 구매 수요가 늘었던 거였죠. 생각지도 못한 중국에서의 선전 덕에 적자를 못 면하던 저희 회사는 순식간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 일을 기점으로 기초 라인에 치중하던 제품 생산을 기능성 상품으로 돌려 주력 상품으로 판매에 나섰고 중국을 비롯해 일본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년 뒤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의 매출이 순식간에 확 줄어버렸고 그 바람에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끝났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 참 어디를 튈지 모를 공 같다더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BTS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음식뿐만 아니라 K-뷰티까지 인기가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비비크림과 CC크림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인기를 끌었어요. 중국에 수출이 막혀 창고에 쌓일 뻔했던 제품들은 미국과 캐나다, 그 밖에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수백억 돈방석에 오르게 되었어요. 직원 수를 늘리고 생산 공장을 확장해서 어엿한 사업체 모양을 갖추게 되었죠. 그러자 저의 창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지인들이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저희 회사에 입사를 원하기도 했고요. 웃기는 건 그중 한 사람이 몇 년 전 저희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제게 연구원이 무슨 장사를 하냐며 비아냥거렸던 그 선배였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선 그때 받았던 모욕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취업 청탁을 거절하고 돌려보냈어요.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통장에 돈은 쌓여갔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좀처럼 돈 쓸 시간도 없었어요. 돈 많이 벌면 TV에 나오는 유명 레스토랑도 가고 철마다 해외 유명 휴양지도 가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그렇게 되두고도 그 소망은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돈 벌기 이전보다 못한 생활이었죠. 밥은 늘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이었고 여행은커녕 집과 직장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가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인생에 조금씩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또래 친구들한테 있는 남편도 자식도 없으니 이러다 독거노인으로 생을 마감할 판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따지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진 친구들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나고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레 일상을 공유하고 수다를 떨던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아이와 남편, 시댁 문제로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저와는 그 어떤 접점도 없는 대화 주제에 입을 닫고 친구들 하소연만 들어주곤 했는데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점점 이런 만남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딴엔 분위기를 맞춰준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친구는 대뜸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원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시집살이를 해보긴 했니? 애들 육아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어? 없잖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너야 벌어서 네 몸 하나 꾸미고 살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내가 아닌 남편이랑 아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네가 결혼을 해봐야 내 말 뜻을 알지. 뭘 알겠니? 무슨 말만 하면 너는 결혼을 안 해서라는 전제를 깔곤 애 취급을 해대는데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을 하나둘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수년간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40대에 들어서 친구 어머니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나타난 저를 붙잡고 친구는 와줘서 고맙다며 그간 어떻게 살았냐고 안부를 묻더군요. 일에 빠져 살았다는 말에 친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연아, 내가 이번에 엄마 돌아가시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미운이 고운이 해도 옆에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랑 동생이랑 엄마 그늘에서 살았잖니. 그런데 막상 엄마마저 돌아가시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야. 장례는 치러야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명색이 장년데
동생한테 떠넘길 수도 없고. 근데 봐라. 우리 남편이 상주 노릇도 다 하고 장례식장이며 납골당 선정까지 다 알아서 해주잖아. 나 정말 이번에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그렇다고 결혼을 이런 도움받자고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 같더라. 그러니까 너도 더 늦기 전에 결혼해. 사니 못 사니 해도 혼자보단 둘이 훨씬 나아. 평소엔 귓등으로도 안 들리던 결혼에 대한 충고가 그날은 왜 그리 큰 울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건지,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서 외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장례식에 다녀오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살면서 선자리는 숱하게 들어왔지만 그 자리에 나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상대 남자는 저보다 2살 연상으로 큰 식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저처럼 일에 빠져 사느라 혼기를 놓쳤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로 더 늦기 전에 자기도 가정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네요. 저와 너무도 비슷한 상황이라 첫 만남부터 이 남자한테 동질감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몇 번 더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40대 중반의 남성이라 풋풋함과 귀여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이만큼의 중년미와 노련하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왠지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TV나 영화에서 보던 달콤한 연애와는 너무도 다른 만남이어서 내심 실망이 되기는 했지만 거울 속 40대인 나를 보니 현실을 직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 나이에 20대처럼 간질간질한 사랑을 바라면 안 되지. 겪어보지 못한 20대, 30대의 연애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나니 이 남자의 장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애 경험이 없던 저와는 달리 여자를 대하는 게 너무 능숙한 것 같아서 처음엔 불편했는데 만남을 거듭하며 지켜보니까 미숙하고 철없는 남자보다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개월 연애 끝에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40을 훌쩍 넘긴 딸이 처녀 귀신으로 죽을까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뒤늦게 짝을 찾았다니 다행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이가 나이니만큼 결혼식을 성대하게 할 거 없이 조촐하게 가족 친지만 모시고 식을 올렸어요. 신우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살림을 차렸어요. 남편이 살던 집은 둘이 살기에 좁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딱히 혼수도 채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쓰던 살림이 거의 새 거이기도 하고 남편이 가져온 가전제품도 아직 쓸만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결혼은 했지만 사실 생활 패턴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어요. 회사 일로 바쁜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는 건 아침에 출근 전에 잠깐, 그리고 밤늦게 퇴근해서 잠깐, 그게 다였어요. 제가 쉬는 주말엔 남편이 가게 일 때문에 출근해야 해서 수개월을 함께 살면서도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은 건 손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1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1주년 기념인데 케이크에 초는 켜야 하지 않겠냐는 남편의 말에 모처럼 시간을 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기념일 생각을 했었지만 그 사이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선물을 깜빡했는데 그런 저와 달리 남편은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종합건강검진권이야. 당신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건 것 같더라고. 늦은 나이에 만났는데 남들보다 오래 같이 살아야 하잖아. 고마워 여보.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 당신 자체가 나한텐 선물인데. 대신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돼. 그렇게 남편의 권유에 따라 저는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두 군데에서 같은 결과를 받고 나니 그제야 제가 암 말기 환자라는 사실이 실감됐어요. 그때 처음 든 생각은 억울함이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다고 이제 겨우 남들처럼 가정을 이뤘는데 바로 나를 데려가려고 하나.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동안 회사 일에 발 동동 굴려가며 뛰어다닌 시간이 정말 쓸모없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일찍 죽으려고 내가 그 노력을 했던 건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상태로 지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버럭버럭 화를 내고 세상이 나만 따돌리고 지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작당을 꾸미는 것처럼 보여서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독한 말도 많이 퍼부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암 판정을 받은 이후로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말로는 가게에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에 더 서운하더군요. 나는 곧 죽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 나보다 가게가 먼저라고? 이게 무슨 남편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통화 중에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대뜸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지연아, 내 말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 난 말이지,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남편이 의심스러워. 꼭 네 재산 노리고 너랑 결혼한 것 같아서. 왜 그런 말 있잖아. 아내 죽으면 남편은 화장실에서 웃는다고. 솔직히 너 재산이 한두 푼이니? 너 죽으면 그 돈 어디로 가겠냐고. 아, 내가 말이 좀 심했다. 미안해 지원아. 난 그냥 네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 막 나갔어. 잊어. 지금 내가 한 말 다 잊어. 알았지? 친구는 서둘러 자신이 한 말을 잊으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 역시 친구 말에 더 믿음이 갔어요.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재산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그 바람에 신경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을 곁에 두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다 죽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앞에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암 환자 중에 자연치유로 병을 고친 사람들이 꽤 된대. 지금 상황에 수술도 안 되고 딱히 약물 치료도 답이 없다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비밀로 하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낸 곳이야. 물도 맑고 공기도 좋은 곳이라서 딱인 것 같더라고. 남편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 있었어요. 난 당신이랑 연애나 하자고 결혼한 거 아니야. 같이 늙어가려고 결혼한 거지. 당신은 어떻게든 내가 살릴 거야. 의술이 안 되면 자연 힘으로라도 살릴 거라고. 그러니까 땀만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떠나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거 먹으면서 암이랑 싸워보자. 당신 사업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랬다며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고. 그래도 성공했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그동안 남편을 의심만 했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나를 살리겠다고 고생해가며 이 장소를 골라온 거잖아요.
나는 돈 때문에 남편을 의심했는데 말이죠. 차마 그동안 내가 당신을 의심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물 맑고 산세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 뒤 본격적으로 자연치료를 시작했어요. 말은 거창하지만 딱히 정해진 건 없었어요. 약을 먹지도 않았고 그 외에 딱히 치료에 관계된 뭔가를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저 남편과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키운 작물로 자연식을 해먹고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정도였거든요. 체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사흘을 떠나 인적 드문 이곳으로 온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저희 집 주변에는 숲과 텃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0분 거리에 집이 하나 있긴 했지만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된 곳이었어요.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이 이장님 댁이었는데 걸어서 3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죠. 그 외의 집들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나서야 할 정도였고요. 이장님은 버섯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그래서 직접 만든 버섯 효모를 매번 가져다 주셨어요. 이장님 말로는 이게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니었지만 당시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서 매일 버섯 효모를 물에 희석해서 먹곤 했어요. 이장님 부인은 음식 솜씨가 좋으셨는데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밑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텃밭에서 나는 작물들로 반찬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낯선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우리 부부로서는 이장님 부부 덕을 톡톡히 본 셈이었죠. 남편은 저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가게는 아는 동생한테 맡겼는데 그래도 가끔은 가게에 들러야 했어요. 서울까지는 워낙 거리도 멀고 길이 험해서 당일치기는 불가능하고 다음 날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죠.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지만요.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걱정 없이 좋은 음식을 먹어가며 사세 좋은 곳에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 헌신하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꼭 암을 이겨내야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는지 2년이 지나자 내가 느끼기에도 몸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딱히 약물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매번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갈 때마다 담당 선생님이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며 놀라셨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곧 완치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암은 상태가 호전되다가도 급변하기 일쑤라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확실히 완쾌될 때까지 꾸준히 지금의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뜬금없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지 뭐예요. 해외 출장? 당신 가게에서 해외로 출장을 갈 일이 뭐가 있다고.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했는데 호치민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야. 당신도 알 거야. 정호라고. 베트남에 사는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 그 녀석이 자꾸 분점을 달라고 해서 말이야. 길게 안 걸려. 나흘 뒤면 돌아오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줘. 밥 잘 챙겨 먹고 무슨 일 있으면 이장님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그렇게 남편이 차를 끌고 떠나자 집안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곳은 차가 없이는 우유 한 병 사러 나가기 힘든 곳이라서 고립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밤을 보내게 된 저는 일찍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폐가가 있는 쪽에서 말이에요. 커튼을 열고 창밖을 살펴보니
폐가에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안 산 지 꽤 된 집이라서 오히려 불빛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필 남편도 집에 없는 터라 잔뜩 겁을 먹은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이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문 밖에서 벨소리가 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이장님은 우리 집 문 밖이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래 문을 열었더니 이장님이 주변을 살피며 잔뜩 긴장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도망쳐야 돼요. 어서요. 영문도 모른 채 이장님 손에 끌려 나온 저는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와 이장님과 함께 이장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이장님은 누군가 통화를 하고는 아내한테 저를 잘 보살피라고 말을 하곤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1시간여쯤 지났을까요? 요란한 경찰차 소리가 들리더니 이장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시작된 얘기에 저는 분노에 휩싸여 치를 떨게 되었죠. 남편분은 방금 경찰한테 끌려갔습니다. 그 일당들도 함께요. 이장님이 들려주신 얘기는 이러했어요. 도박 전과 오범이었던 남편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제게 접근했다고 했어요. 근면한 식당 사장인 것처럼 속여 저와 선자리를 주선받았고 그동안 제 회사와 저를 앞세워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다 도박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병원 치료를 못 받게 할 요량으로 산골까지 저를 끌고 이사를 온 거였죠. 그동안 가게 일 때문에 서울로 간다고 집을 비웠던 것도 나 죽을 때만 기다리며 몰래 도박장을 드나들기 위해 갔던 거였어요. 그렇게 도박에 빠져있는 동안 빚은 10억이 넘어섰고 차일피일 상환일을 미루는 남편을 더는 신용할 수 없었던 업자들은 남편의 뒤를 밟아 집까지 따라왔던 거였죠. 이를 눈치챈 남편은 급하게 도망치려고 해외 출장을 핑계로 짐을 싸서 집을 나섰던 거예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잠복해 있던 업자 패거리한테 잡히고 말았죠. 그들은 남편을 인근 폐가로 끌고 가 폭행을 했고 장기라도 빼서 팔아야겠다고 하자 그 말에 겁을 먹은 남편이 제 목숨을 빌미로 뒤를 건 거예요. 내 아내가 죽으면 수천억 규모의 회사와 수백억 재산, 거기에 보험금까지 다 나한테 떨어집니다. 그 유산 받아서 한 방에 빚 갚을게요. 암 걸린 네 마누라 죽기를 기다린 게 벌써 2년이 넘었어.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고 네 마누라 죽을 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됐고 그냥 네 놈 배갈라서 챙길 거 챙기는 게 나아. 불이요. 집에 불이 나면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어차피 첩첩산중이라 소방차가 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안 그래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이장집인데 그나마 더 걸어가면 30분은 좋게 걸린다고요. 자작 넘어서 불 지르면 우리 집에 불 나도 아무도 몰라요. 남편은 자신을 살려주면 장례식 뒤 유산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돈을 받아 도박 빚을 갚겠다고 했어요. 거기다 이번 일에 공모하는 조건으로 30억을 더 얹어주기로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업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걸요. 요 며칠 마을에 낯선 차가 드나드는 게 의심스러웠던 이장님은 몰래 주변을 탐색하고 계셨고 그러던 와중에 제 남편이 업자들과 폐가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다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작당 모의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길로 저희 집으로 달려와 저를 당신 집까지 데려다 놓고는 미리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던 거예요. 이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내를 죽여요? 죽일 것 같았으면 이런 산골까지 왔겠어요? 저요.
내 아내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 동네를 들어와 아내 암투병을 도왔다고요. 그런데 이런 모함까지 받다니 정말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이장, 나 당신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절대 합의 안 해줄 거라고. 합의? 합의를 왜 니놈이 해줘? 어림도 없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암만 도박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자는 자기 아내를 죽일 작당을 해? 내 자네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그간 다 덮고 그 집에 드나들었던 건 불쌍한 자네 아내 때문이었다고. 처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감히 나한테 무고죄를 씌우려 들어? 어림없어 이놈아. 내가 다 준비한 게 있으니까. 시골에 사는 늙은이라고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이장님은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남편은 경찰 앞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이장님 휴대폰에 녹음된 남편과 업자들의 작당 모의가 파출소 안에 울려 퍼지자 아무 말도 못 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과 일행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이장님 말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남편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건 병원 치료를 못 받게 해서 빨리 사망해야 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물 좋고 공기 맑고 산세가 좋아서 왔다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죠. 서울에서 멀고 교통 불편해서 차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집세가 싼 곳으로 정하다 보니 이곳으로 오게 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남편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이곳 이장님 역시 암 투병 중 자연 치유를 통해 암을 이겨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장님이 사모님과 함께 직접 만든 버섯 효소를 먹고 효과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암 투병 중인 제게도 줄기차게 버섯 효소를 가져다 준 거였어요. 덕분에 저 역시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차도를 볼 수 있었고요. 남편의 계획과 달리 저는 죽어가기는커녕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었고 남편은 업자들한테 더욱 시달리게 된 거였죠. 이번 일로 남편은 살인 교사 및 여러 가지 죄목으로 구속되었어요. 불법 도박 업자들 역시 감금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업자들은 실형을 살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쾌 판정을 받았어요. 제 회사는 암투병을 시작하던 시점에 이미 매각한 상태라서 그때 받은 매각금 일부를 이용해 새로운 사업의 투자자로 나섰어요. 투자처는 다름 아닌 이장님이었죠. 제가 이장님께 제 암투병의 1등 공신인 이장님의 버섯 효소를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자고 설득했거든요. 저처럼 암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한테 기적이 되어달라고요. 수년간의 설득 끝에 이장님이 수락해 주셔서 내년 초부터는 시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님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손해를 보면 어쩌냐고 걱정하시지만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인데 그 정도 투자금 날리는 게 대수냐고 말씀드렸어요. 이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제 전 재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걸요. 그동안 인생을 순탄하게만 살아와서 그런지 일련의 사건으로 인생 굴곡이 엄청 크게만 느껴져요. 그래도 힘든 만큼 주변에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려 하는 순간 사람을 통해 희망을 얻고 사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의 모든 인연들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